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성은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거기 제 얼굴이 보이지 않을 거라서 오늘 예쁘게 분분히가 나게 얼굴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열심히 보시고 여러분들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절대 걸리고 싶지 않은 병,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이란 무엇인가? 한국인의 암에 대해서 가장 많은 암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암들이 발병 현황은 어떤지도 알려드리고요. 한국인의 가장 많은 암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이란 어떤 질환인가? 암은 영어로는 캔서라고 하는데요. 캔서는 이제 별자리에 개자리를 캔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로 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개라는 단어가 암이라는 단어가 되었을까요? 네덜란드나 콜롬비아나 이제 이런 데서 암 퇴치를 위한 우표, 기념 우표에도 보면 개를 칼로 푹 찌른 암을 퇴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그런 포스터도 있는데요. 왜 개가 암일까요? 한번 볼까요? 현재 암을 뜻하는 최초의 단어는 BC 400년경 히포크라테스 의사의 아버지인데요. 히포크라테스가 종양의 모양이 모든 다리를 길게 펼친 개와 비슷하고 피부로 솟은 유방암의 모습이 마치 개의 껍데기를 연상시킨다고 언급을 하였고요. 그로부터 500년 후에 그리스의 의사 갈레노스가 고대 그리스어로 개를 뜻하는 카르키노스, 질병을 나타내는 전미사 오마를 합쳐서 칼시노마라는 단어를 만들고 언급하게 되었는데요. 칼시노마는 현대 언어에서 상피세포에서 자라난 암을 의미하는 칼시노마라는 의학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개를 뜻하는 캔서가 암의 공식 명칭이 된 게 암의 모양이 개와 비슷한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 이런 의사의 역사적인 의사들이 있었고요. 오늘 제가 강의 드리는 저는 박성은이라고 하는 의사인데요. 햇살 가득한 가정의학과 원장이고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더블 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년간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서 개원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환자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천기누설 알약방, 다큐엠, 닥터 어벤져스 등 다수의 방송에서 자문으로 가끔 출연하고 있습니다.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요새 오미크론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주변에 오미크론 감염자가 없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2년간 코로나 하면은 죽음과 연관된 병으로 좀 생각하고 굉장히 주의하고 내가 안 걸리도록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계셨을 텐데요. 지금 보면 오미크론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코로나 감염증은 일반 감기와 증상은 비슷합니다. 지금 2년, 3년째 돼가고 있는데요. 의학계에서 처음 생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19는 너무나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서 팬데믹으로 규정을 하였는데요. 막상 2년 지나고 보니까 증상은 일반 감기와 비슷하고 계절성 독감보다 증상도 조금 약한 편이고 치사율도 독감보다 낮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년 감기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인데요.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없는 이유는 그만큼 위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핵이나 홍역, 수두 이런 건 다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홍역도 예방접종을 어렸을 때부터 맞는 이유가 홍역으로 인한 폐렴이나 결핵으로 인한 폐렴은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요. 오히려 코로나 감염보다 더 심하고 그로 인해서 또 나중에 암까지 생길 수도 있고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그동안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까요?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르스 바이러스와 같은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 특징은 변이가 너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사망률이 35%에 육박하는 메르스도 예방접종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예방주사를 만드는 동안 이미 변종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학자들이 예방접종을 만들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너무나 많이 팬데믹이 되면서 예방접종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어쩌면은 잘 모르는 무지, 또 불안감, 공포심에 의해서 과도하게 접종이 많이 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일이겠지만, 그리고 또 원래 백신의 원리상 백신 접종 60%, 70%면 집단 면역은 완료된 상태로 봅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이 80%가 훨씬 넘어가는데도 지금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이 잘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백신은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사실 백해무익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사망률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을 맞고 안 좋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로 알려진 팍스로비드는 항바이러스제인데요. 임상 실험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중한 환자에게만 치료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오미크론 양성자나 가벼운 감기 증상, 초기 폐렴 증상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안정성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코로나 감염 양성이 나왔는데 오미크론 처방해 주세요.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감염도 일반 감기와 마찬가지로 면역이 질병의 경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면 면역이 떨어지고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이 양성돼서 폐렴이 되면 격리병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도 잘 안 되고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러면 면역이 떨어지고 질병은 더 악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증으로 가볍게 지나가실 수 있도록 면역을 강화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집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 솔로 된 소를 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막 문지르는 게 점막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검사하는 건 전혀 권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위험하기 때문에 되도록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밀접 접촉자가 되어 꼭 해야 되는 경우는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럴 경우는 집에서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신속항원 검사를 해주는데요. 이제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5,000원이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 병원에서 검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 20% 이상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PCR에 준해 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가 양성이 나오면 PCR에는 당연히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양성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코로나 감염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너무 기승을 부리고 지난 동안 오미크론이나 이제 코로나의 증상이 그렇게 생각보다 심하지 않기 때문에 양성이 나오고 양성으로 등록이 된 경우는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가격리란 집에서 그냥 쉬시는 건데요. 가족 중에 누가 양성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을 같이 그냥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도록 주의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위중증으로 가는 아주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은 엄격한 격리를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만큼 이 병에 대해서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가족 중에 누가 양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조금 주의하시는 정도, 그동안 주의하셨던 것처럼 주의하시는 정도로 하고, 밀접 접촉 따라도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전염성은 없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양성으로 나온 경우부터, 양성으로 나온 이후부터 격리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밀접 접촉 따라도 내가 잠복 감염일 거야, 누구한테 옮기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활동을 제재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양성이 나온 경우만 일주간만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항원 검사 판독을 하실 때 C 컨트롤인데요. 여기에 줄이 나와야 검사가 제대로 된 것이고요. C가 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T에서 줄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양성이냐 음성이냐 판독하게 됩니다. T에서 아주 희미하게만 나와도 양성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T에 희미하게 나오는데 15분까지 줄이 나오는 것만 양성으로 판단하고 15분 이후 1시간, 2시간 후에 색깔 변화가 나오는 것은 양성으로 판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15분 이후에 줄이 나오는 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좀 불안하시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의원에 가셔서 신속항원 검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국인의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암이 진단이 되게 되면 암 전문의의 그 감독 진단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치료 과정을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는데요. 암이라는 거는 이제 오미크론보다 조금 더 무섭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암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과연 그럴지 한번 볼까요? 한국인의 암 발생률은 2019년 국립암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신규 발생 암 환자 수는 25만 718명입니다. 2015년 대비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전년 대비 암 발생률은 여자는 10만 명당 6.6명이 증가했고 남자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암 발생이 높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또 갑상선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갑상선암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도 방사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암 발생률 증가는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남성에게서 폐암은 오히려 감소하는데 여성의 폐암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 암 발생 순위를 보면 유병이 걸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 발생하는 발생 순위를 보면 폐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갑상선암 순서입니다. 여자 암 발생 순위를 보면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서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장기 추세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고 알려진 위암이나 간암은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폐암은 비슷한데 남자는 줄고 여자는 늘면서 거의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유방의 발생률은 20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립선암도 발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또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암은 이제 지금은 암에 걸리면 다 죽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될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암의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5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5년까지 재발 안 하면 그 이유는 일반 환자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7%로 상당히 높습니다. 암 환자 중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5년 생존율은 지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약 10년 전 진단받은 암 환자 생존율과 비교할 때 5.2%나 높아졌습니다. 성별로 5년 생존율은 여자가 77.3%, 남자가 64.5% 이렇게 높게 보이는데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한테 더 발생하기 때문에 예후가 좋은 암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의 5년 생존율이 더 높습니다. 암 종류별로 보면 갑상선암은 5년 생존율이 100%, 전립선암은 94.4%, 유방암은 93.6%나 높은 정도의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요. 간암이나 폐암은 30%대, 담낭, 담도암은 28%, 췌장암은 13.9%로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전 대비 생존율이 10% 이상 증가한 암은 폐암, 간암, 유암인데요. 그만큼 치료법이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내 암의 5년 순 생존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다 해보면 한국이 암의 그 5년 생존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암 유병자 수 및 진단 후 경과 기간별 암 유병자 분율을 보면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 환자는 전체 암 유병자의 절반 이상입니다. 59.1%이고요. 그리고 그 전년 대비해서도 11만 명이 증가된 것입니다. 2019년 암 유병자를 보면 215만 명인데요. 이는 국민 25명당 1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4.2%가 암 유병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남자는 27명당 1명, 여자는 21명당 1명입니다. 65세 이상에서는 암 유병률이 높아지는데요. 8명당 1명이 암 유병자입니다. 남자는 6명당 1명, 여자는 10명당 1명입니다. 남자 7분이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암 환자라는 거죠. 암을 앓았거나 지금 암을 치료하고 있거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암이 사실 굉장히 흔한 병인데 서로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암 환자라는 거를 이렇게 뭐 무서운 병에 걸린 거로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또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는지, 또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또 같이 얘기하면서 또 나에게 생길지도 모르고 내 주변인에게 생길지도 또 모르는 암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암으로 앓고 계신데 서로 공유를 안 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암 유병률은 지금 갑상선 암이 1위입니다. 유병자 수가 전체의 암 환자의 21.5%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의 순입니다. 남자분은 위암이 제일 많고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폐암의 순으로, 그리고 여자분들은 갑상선암이 많고 유방암도 그 다음이고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의 순입니다. 암이란 보통 종양하면 다 암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종양의 종류도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보통 종양하면 이제 뭐 다 암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종양이라는 것 자체가 신체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덩어리를 말하는데요. 덩어리. 근데 양성 종양은 비교적 성장이 느리고 전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성 종양은 빨리 자라고 주변 조직에 침륜되고 신체 각 부위에 확산되거나 전이되어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데요.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성 종양이 암입니다. 이는 이제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는 정상적으로 수명을 다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
DNA, 그러니까 유전 DNA 손상이 있어서 텔로미어라고 이렇게 수명을 다하면 스스로 죽게 하는 부분에 손상이 있는 경우 스스로 사멸되지 않고 세포 자체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정상적으로 사멸해야 할 비정상 세포들이 과다 증식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 조직 및 장기를 침입해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키고 그리고 멀리 전이되고 이런 상태를 암, 캔서라고 정의합니다. 보시면 정상적으로는 2개씩 자라고 또 많이 자라면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정적인 세포는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양성 종양, 비암성 종양이 있고 오른쪽은 악성 종양, 암인데요. 양성 종양은 경계가 있는 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악성 종양은 경계가 없이 마구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주변 조직의 모양도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혈관으로 침범이 되면 혈관을 따라서 멀리 전이 되고 림프관으로 침범이 되면 림프관을 따라서 멀리 전이가 되게 됩니다. 먼저 갑상선 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갑상선은 갑상선 연골 아래쪽에 숨을 쉴 때 공기 통로가 되는 기도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기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고 전장했다가 필요한 기관에 내보내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갑상선에 암이 생기면 증상을 보시면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크기가 커지게 되면 통증이나 쉰 목소리, 침 참을 때 불편한 연하곤란 등의 압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대부분이 원인 미상인데 위험 인자로는 방사선이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선에 과량 노출되면 갑상선암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 다발성 내분비 종양에서 병발하는 가족성 갑상선 수질암 같은 경우는 유전적 요인도 있다곤 하지만 대부분은 원인을 알 수 없고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방사능 유출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쓰나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갑상선 암을 생기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으니까 진단이 어렵습니다. 건강검진 때 갑상선 초음파를 해서 발견하는 게 중요한 진단 방법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암이 있을 경우에는 미세 침, 주사 바늘로 흡인해서 세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암세포인지 아닌지. 그리고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건강검진에서 그 결절, 조그만 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세침 검사를 하진 않고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갑상선 암의 치료는 최선의 방법은 앞상선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상선 조직까지 그냥 아예 깨끗하게 주변하고 경계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떼어버리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 갑상선 암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요오드는 갑상선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미네랄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요오드에다 방사능 물질을 붙여서 이 혈중에 투입을 해도 결국은 갑상선에만 모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갑상선 암을 죽이게 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 외 방사선 치료, 고주파 절제술, 표적 치료제 등의 치료가 있고요. 갑상선 암의 경과는 갑상선 암은 진행이 매우 느린 암으로 예후가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5년 생존율이 거의 100%였죠. 하지만 장기간 경과 후 재발 및 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암이 한번 생기고 완치가 되고 5년이 지난다고 해도 지난 다음에도 암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 몸의 세포가 그런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생활 습관과 식생활 습관을 하셨었을 거고, 그리고 어떤 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에 민감한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전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암이 환자니까 나는 언젠가 암이 꼭 생길 거야 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암을 유발한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암이 생겼던 분들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 태어난 것처럼 더 건강한 식생활 습관, 더 건강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해서 다시는 암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병증은 수술 흉터가 있는데요. 수술 흉터는 요새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바늘로 꼬매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흉터가 최대한 남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흉터가 있는 분은 많지는 않지만 가끔 뭐 켈로이드라든가 흉터가 잘 생기는 체질은 흉터가 생기고 보기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드레스를 입어서 앞에 깊게 파이는 옷을 입을 때는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아래쪽으로 절개를 해서 흉터가 보이지 않게 하는 수술도 있으니까 만약에 암이 생긴 경우는 수술할 때 수술하는 의사와 많이 자세히 상의를 해서 나한테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게 되죠. 그래서 신지로이드,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복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갑상선을 떼어내면서 부갑상선도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칼슘이나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합니다. 갑상선 암의 위치와 수술 범위가 넓은 경우는 성대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쉬거나 고음이 불가한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치료를 하게 될 예정이면 치료 전 2주 전부터는 요오드가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갑상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건강한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에서 가장 많은 암인 위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위암은 위 점막 상피에 생기는 위선암이 대부분입니다. 위를 보면은 점막이 있고 그 밑에 점막 하에 조직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막 하층에 생기는 악성 림프종, 뭐 근육 육종, 간질성 종양들도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위 점막이 생기는 위선암입니다. 위선암은 점막의 조직에 발생한 세포가 암 변화를 보이면서 덩어리를 만들거나 깊게 파인 악성 궤양을 만드는 암입니다. 증상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 소화불량이나 상복부 불쾌감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되거나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으면 위 내시경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게 좋고요. 40세 이후에는 증상이 없어도 1, 2년마다 한 번씩 내시경을 합니다. 암의 원인으로, 위암의 원인으로는 환경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 전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제 엄마가 위암이 있으면 자제분들이 위암이 더 많은 경향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유전인자라기보다는 뭐 헬리코박터균이 감염이 돼 있거나 같이 식사를 하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반찬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이 어린 나이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점막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해서 이제 만성위염이 되고 만성위염이 오래 진행되다 보면 장상피화생이 되고 장상피화생이 더 진행되면 이형상피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조기위암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만성위염이 그 위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유전이라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하지 않은 음식은 그 부패가 되면서 질산염이 만들어지게 되고 질산염은 알려진 그러니까 암 유발 물질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암이 생기기 쉽고요. 염분이 많은 음식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된 육류나 훈제육의 질산염도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유전적인 요인도 위암 유전인자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위암 유전인자가 있는 경우는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특히나 더 주의하셔야 하고요. 진단은 위 내시경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내시경이 아닌 엑스레이, 바리움을 먹고 위 투시 촬영을 하는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위 투시 촬영에서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 다시 내시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암이 진단이 된 경우는 전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초음파로 내시경에 이제 초음파가 달려 있는 건데요. 초음파 내시경을 할 수도 있고 그 외 CT나 MRI 전신 전이가 있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는 PET, PET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치료는 수술로 암을 제거하고 그 암을 제거하게 되면 위 조직이 없어지니까 그 소화를 할 수 있는 위를 이제 소장을 올려 붙이면서 재건하는 재건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기 위암은 내시경적으로 그 부위만 점막 절세술을 하니까 이런 뭐 재건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삶의 질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조기 위암 진단이 중요한 거고요. 복강경 수술로 위의 일부분을 제거할 수 있고 위아전 절제술이란 위의 3분의 2 정도를 제거하고 조금 남겨두는 거고요. 위전 절제술은 위 전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아무래도 위의 기능을 하게 되니까 소화 기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전체를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술을 하더라도 식사를 하고 소화를 하고 이런 기능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비타민 B12를 뭐 흡수를 위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비타민 결핍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 후에 전이가 있는 경우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경과를 보면 조기 위암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암은 80% 정도가 2년 이내 재발하고 대부분은 5년 이내 재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년 생존율을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는 거고요. 5년 이후에는 재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 전이가 있으면 평균 4에서 6개월 정도의 생존 기간이 되고 복막 전이가 있으면 평균 4에서 6주의 생존 기간을 봅니다. 그래서 전이가 된 후에 는 이렇게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기 위암이 조기 진단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조기 위암은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 되고요. 주변 조직에 침범을 하더라도 40에서 60% 생존율이 있고 원격 전이도 항암 치료로 20%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포기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예방 방법은 금연, 흡연은 위암의 위험도 2에서 3배, 그러니까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분 중에 아기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폈는데 위암이 생겨서 뭐 수술하고 항암도 다 하고 지금 이제 수술 후 5년이 훨씬 지났죠. 거의 10년이 다 됐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염식이 짠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신선한 음식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음식을 냉장 보관해서 상하지 않게 하고 약간 변성된 음식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엄마들 요거 꼭 명심하시고 특히 연세 드신 어머님들은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세요. 위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위암이 생기는 게 나을까요? 좀 아깝지만 버리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를 하셔야 하고요. 초기에 발견해서 이제 조기 위암을 치료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이니까 꼭 정기적인 내시경을 잊지 말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 절제술을 하면 위가 작아져 있고 위가 없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식사하고 충분히 씹어서 삼키셔야 합니다. 위의 기능은 위산이 폐하가 2로 강산이거든요. 만약에 이 위산을 피부에 뿌린다면 염산 테러가 되겠죠. 그 정도로 강한 산입니다. 그렇게 강한 산이 음식이 들어온 음식들을 살균하고 부식시켜서 소장으로 죽같이 이겨진 상태의 음식물을 보내고 소장에서 흡수를 하고 그 다음 대장에서는 물만 빼서 나머지를 버리게 되는 건데요. 이런 기능이 위의 기능이 없어지니까 꼭꼭꼭 씹어서 이제 음식을 잘게 만들어서 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물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게 되면 소장을 빨리 통과하게 되는데요. 소장에 음식물이 지나가게 되면 인슐린이나 소화효소가 분비되게 됩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저혈당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식은땀이 나고 기운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서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내시경적 시술을 하게 되면 조기 위암은 내시경으로 수술하는데요. 3, 4주 후에는 조심할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암을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탈모, 구토, 장운동 마비, 폐렴 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탈모나 구토 같은 이런 증상들은 치료가 끝나고 나면 다시 머리로 나고 증상이 완화되게 돼 있습니다. 항암 치료 기간이 힘들다고 해도 잘 이겨내셔야 해요.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고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암인 대장암인데요. 우리나라는 위암이 대부분이었고 대장암은 서양인에게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대장암이 위암을 추월하게 생겼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의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되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대장암에 대해서도 잘 알고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장은 소화기관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항문 위에가 직장, 그리고 S자 결장, 그리고 하행 결장, 옆으로 횡행 결장,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위로 올라가는 상행 결장, 맹장, 충수돌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의 기능은 소장에서 음식을 다 흡수하고 나머지 이제 죽같이 된 음식물 찌끄러기를 대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죽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 거죠. 수분을 흡수하고 전해질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이 항문에서 나오면 변이죠. 그러니까 그 변의 상태가 장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장의 부위에 따라 이제 결장이 생기면 결장암, 직장이 생기면 직장암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대장의 각 부위별로 암 발생률을 보시면 맹장과 상행 결장이 25%, S장 결장의 25%, 직장의 20%가 암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대부분 증상이 없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조금 뭐 배가 아프다던가 뭐 설사를 한다거나 뭐 어지럽거나 뭐 원래는 변비가 없는데 변비가 생긴다거나 설사를 잘 안 돼 설사를 자주 한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대장 내시경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자주 할 필요는 없고 한 3에서 5년에 한 번씩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출혈, 그러니까 변에 빨갛게 피가 나오거나 피가 응고된 까만 변은 사실은 그게 혈변이거든요. 윗부분에서 이제 그 아래쪽에서 피가 나면 빨간색으로 그냥 보이게 되고요. 그 상행 결장이나 위 이런 데서 출혈이 되면 피가 굳어서 까만 색깔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혈변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 보이지 않는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 여성들은 빈혈이 생길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다이어트를 과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도 빈혈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고 잘 못 먹거나 뭐 특별한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빈혈이 생긴다. 남자분들이 뜬금없이 빈혈이 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 안 해도 내심은 걱정하고 일단은 위내시경, 장내시경 건강검진을 해보시길 권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증상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실혈이 되면서 빈혈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눈에 혈이 보이는 그런 혈변도 보일 수 있고 배가 아프거나 뭐 배변 습관 변화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우측의 그 위쪽이죠. 그러니까 우측 대장에 암이 생기게 되면 변비보다는 오히려 설사를 할 수 있고 또 계속 설사를 하거나 뭐 빈혈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고 식욕이 부진하고 피곤하고 약해진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고요. 좌측은 이제 변이 나오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비라던가 배가 아프다던가 피가 직접 보이는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는 내시경을 해봐야죠. 원인으로는 동물성 지방을 과다 섭취하는 것이 대장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 그러니까 섬유질을 섭취를 안 하는 경우 대장 건강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암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칼슘, 비타민 D가 부족해도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굽거나 튀기는 조리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도 잘 생기고요. 운동이 부족하고 비만이 있는 경우도 잘 생기고 염증성 장질환이나 대장 용종은
암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50세 이상은 암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내시경을 3에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은 이제 40세 이상이 되면 먼저 변 검사를 합니다. 변 검사를 해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잠열이 있는지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거기서 잠열의 양성이 나오면 내장 내시경을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간단한 대변 잠열 검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출혈이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직장 수지 검사, 이제 손으로 직장을 만져보는 검사이긴 한데요. 이런 검사보다는 지금은 대장 내시경을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게 더 좋은 진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고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해서 CT나 MRI를 해볼 수 있고요. 평상시에 혈액 검사를 해서 빈혈을 있으면 뭐 혹시나 숨어있는 암이 없는지 의심해 볼 수 있고 또 암표지지 검사도 대장암은 또 유용합니다. CEA라고 암표지 검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 전에 설사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기운도 없고 대장 검사는 이제 수면으로 하면 괜찮은데 뭐 수면 아니고서는 좀 하긴 어려운 검사이긴 한데 대장 검사가 연세 드신 분들은 준비하는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평상시에 대변 잠열 검사나 혈액 검사, 암표지 검사를 해서 거기에 좀 의심스러운 경우에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치료는 병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조기암은 내시경적 절제, 그 튀어나온 그 부위를 절제해서 제거할 수 있고요. 수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2, 3기인 경우는 수술 치료 후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가 재발률을 줄이기 때문에 치료하게 되고요. 전이암은 항암, 수술, 방사선 치료를 다 같이 하게 됩니다. 경과는 대장암의 경과나 합병증은 대장암의 병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수술 후유증으로는 항암제의 부작용, 오심부터 탈모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치료 후에 호전이 되고요. 대장암은 간으로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간에 암이 있는 경우도 원발성인지 전이암인지 확인하게 되고 대장암이 진행되게 되면 간에 있는 암도 같이 치료해야 합니다. 50세 이후에는 예방을 위해서 매년 분변 잠열 검사를 하고 양성일 때 대장 내시경을 해야 하고요. 배변 습관의 변화,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뭐 탈이 나면 당연히 뭐 설사가 할 수 있고 음식을 좀 야채를 안 먹으면 변비도 생길 수 있지만 이런 변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해봐야 합니다. 혈변이 있을 때, 배가 아플 때, 빈혈의 증상이 있을 때도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생활 가이드는 높은 열량의 섭취를 하거나 동물성 지방을 섭취할 경우, 섬유소가 부족한 경우, 비만 등은 대장암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고 다양한 영양소의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하고 적절한 활동과 운동이 대장암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인데요. 유방암은 일반적으로 유방의 안에 있는 유관, 조직과 소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은 유방암 환자 중에 70%가 유방의 덩어리가 만져지는 유방 종괴를 주소로 왔다가 이제 진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부에서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이제 피가 나오는 혈성 유두 분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드문 경우죠. 그리고 유방이 아프다고 해서 유방암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위험인자는 여성 호르몬에 오래 노출될수록 그 유방암이 생기기 쉬운데요. 연령과 출산 경험이 중요하고 수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수유를 하는 동안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수유를 한 경우는 유방암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먹는 경우,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유방암의 가족력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매달 샤워할 때 비누가 묻은 상태에서 이렇게 꼼꼼히 겨드랑이부터 유두까지 잘 만져보는 자가검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종기가 만져지면 바로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 나라에서 건강 검진을 시행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정기적인 유방 촬영수를 하고 있고, 유방 촬영수에서 그 애매한 경우에 유방 초음파를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이 진단된 이후, 그 다음에 조직 전이, 그 주변으로 조직이 전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MRI나 CT, 페트 CT, 뼈 스캔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일단 외과적으로 절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원인 암을 제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좀 전이가 의심되거나 남아있는 게 의심된 경우에는 항암화학요법과 미세전이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항암화학요법을 하는 이유는 미세전이를 없애서 생존율과 재발률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호르몬 치료를 타목시펜 등을 계속 복용해서 5년간 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과 및 합병증을 보시면 조기 유방암은 5년 생존율이 90%로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4기로 진행된 경우는 34%로 낮습니다. 당연히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하겠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통증, 수술 부위의 부종, 그리고 감염, 출혈, 염증이 이제 계속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유방도 기름,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라서 지방 조직은 염증이 잘 생기거든요. 수술 전에 뚱뚱하신 분들이 또 수술하고 나면 수술 상처가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이제 뚱뚱하거나 안 뚱뚱하거나 지방 조직이 많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감염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림프를 제거하다 보면 겨드랑이 림프까지 제거하다 보면 이제 림프 부종이 잘 생기죠. 팔이 붓는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 비만, 음주,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경구 피임약을 계속 오래 기간 복용한 경우에는 유방암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호르몬을 오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30세 이후는 매월 유방 자가 검진, 비누가 있는 상태로 겨드랑이부터 유두까지 잘 만져보는 것, 그리고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요. 40세 이후에는 1, 2년간 간격으로 유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가족력이 있거나 BRCA1이나 BRCA2 같은 유전자 변이가 있는 고위험군은 집중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 가이드는 골고루 적절히 먹고 운동을 통해 비만 관리를 하고 기름진 음식 피하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국인의 급증 원인은 생활 및 식단의 서구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 및 과일의 섭취와 칼로리 감소가 생존율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어 있고요. 적당한 육류 섭취는 나쁜 영향은 없고 체력과 건강 유지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암인데요. 전립선의 위치는 그 소변을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정제와 정액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생기는 게 전립선암이죠. 그리고 증상은 국소암인 경우에는 무증상이 대부분이고 갑상선암처럼 암이 서서히 자라게 됩니다. 착한 암으로 갑상선암과 전립선암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커지게 되면 방광 출구가 막혀서 소변을 보지 못하고 급성 요폐로 막 열까지 나거든요. 열나고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서 응급실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전립선 비대증인 노인분들에게서 갑자기 그렇게 응급실로 가서 소변을 빼고 나면 이제 그 증상이 없어지죠. 그래서 급성 유폐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 소변에 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요실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착한 암이고 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뼈로 전이된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80 넘어서 발견되시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골전이에 뼈의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뼈에 전이가 되면서 척수 압박을 해서 다리가 이제 저리거나 마비되는 증상도 있을 수 있고 골절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연령이 중요하고 인종, 가족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서양인 남성암증이 가장 흔한 암이었는데 최근 우리나라도 식생활의 서구화가 일어나면서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호르몬, 식이습관,
제초제 같은 화학약품도 발병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이클 선수들 중에서도 전립선암이 많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앉으면 바로 전립선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너무 오랜 시간 앉아서 자극적인 막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자극을 주는 운동을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위험이 높습니다. 25센트 라이드를 열심히 타고 계실 텐데요. 앉아서 타기보다 스피닝, 강사님, 니엘님과 같이 신나게 춤추면서 직접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신나게 타는 것도 전립선에 자극을 주지 않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은 가장 도움되는 방법은 전립선 안표지 검사입니다. PSA, 이건 혈액으로 검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 수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전립선 암을 진단하기는 간단한 방법은, 그러니까 간단하진 않은데 전립선은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표지 검사를 하고 직장 수지 검사를 해서 직접 만져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지 검사가 아니라 직접 초음파를 넣어서 조직을 직접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상이 있는 경우는 직장을 통해서 초음파를 하고 생검을 하게 됩니다. 전이 진단을 위해서는 골, 주사, 본스캔과 CT, MRI 등을 합니다. 치료는 국소성 전립선암의 치료는 수술이죠. 수술. 그래서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하고 모든 병기에서 이제 방사선 요법을 하게 되는데, 치료 선택은 환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성기능 상태, 종양의 병기와 분화도,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진단하게 이제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암 치료는 철저히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암이 진단되고 나면 주치의와 긴밀하게 대화를 하면서 수술이나 암 치료 방법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과와 합병증은 주로 뼈로의 전이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전이된 전립선 환자의 3분의 1은 척수 압박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리가 이제 힘이 없어지거나 감각이 소실되고 보행이 곤란하고 그런 증상이 있고, 변비도 생길 수 있고, 소변이 막히는 요폐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 스테로이드를 고용량 써서 일단은 그 증상을 수위하거나 방사선을 쪼여서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뼈를 침범하면 뼈가 약해져서 병적 골절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 외에 뭐 피로, 체중 감소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게, 평상시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면 체중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밥을 제대로 안 먹으면 당연히 살이 빠지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살이 이유 없이 빠지는 경우는 숨어있는 암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서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게 하는데도 몸무게가 빠진다 그러면 바로 검사를 해서 암을 발견해서 빨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 방법은, 동물성 지방은 현재까지 알려진 식이 요인의 가장 유력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저지방 및 고섬유질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된장이나 피나스테로이드는 이제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이기도 하고요. 또 탈모 치료로도 쓰는 약이기도 한데요. 이런 피나스테로이드 같은 호르몬 억제제, 남성 호르몬 억제제와 셀레늄, 비타민 E, 비타민 D, 토마토의 리코펜, 녹차 등의 예방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 가이드는 전립선 사망률과 지방 섭취량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하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 나트륨, 철 등의 섭취는 이와 무관한 걸로 돼 있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육류는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칼로리가 과잉되지 않게 적게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범위의 체중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폐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폐암은 원발성 폐암을 얘기하는데요. 원발성이라는 건 폐에서 기인한 종양을 말합니다. 폐는 전이가 이제 전립선암도 폐로 전이가 잘 되는데요. 폐에 전이된 암은 폐 전이암으로 분류하고, 폐암보다는
기원한 장기의 전이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폐암은 초기에 대부분 증상이 없고요. 기침이나 객혈, 피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가슴이 아프거나 호흡곤란 등이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0에서 75%,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경우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기침, 객혈은 그러니까 25%, 50%는 흉통, 그러니까 기침, 객혈이 나타나고, 그 다음 흉통은 약 20%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침이 폐암 환자의 50에서 75%, 객혈은 25%에서 50%, 흉통이 20%, 호흡곤란이 약 25%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외 연하곤란, 삼키기 어렵거나 목소리가 쉬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폐렴 증상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요. 상대 정맥 증후군이라고 암이 상대 동맥이라는 큰 동맥을 압박하게 되면 머리와 팔이 심하게 붓고 호흡곤란, 가슴 정맥이 돌출돼서 퍼렇게 나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숙이거나 누우면 악화될 수 있고요. 뇌에 전이가 되게 되면 두통, 구역질, 간질 등 경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폐암의 원인의 70%는 흡연에 의한 것입니다. 흡연은 폐암의 발생 위험률은 13배, 간접 흡연은 1.5배를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매일 한 갑을 40년간 피워온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20배가 높아지고 20년간 두 갑을 피워온 남자가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60에서 70배가 높아지게 됩니다. 약 15%의 폐암은 비흡연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들의 대다수는 여성입니다. 간접 흡연, 성면, 라돈, 비소, 카드뮴, 니켈 등의 금속과 이원화를 하는 방사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폐섬유증, 방사선 치료, HIV, 에이즈 감염 등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나 폐암 예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과거 병력, 신체 검진, 엑스선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용 증강 휴통 CT를 통해서 자세히 진단할 수 있고, 기관지 내시경, 기관지로 전이된 이제 튀어나온 경우는 기관지 내시경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전이 여부는 뇌 CT, MRI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ET, PET-CT 를 통해서 전이를 진단하고,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은 EGFR이나 ALK 등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치료는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도 하는 경우가 있고, 표적 항암제를 통해서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EGFR, ALK 그 유전자 진단을 하고, 만약에 여기 양성이 나오는 분들은 억제제를,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면역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경과합병증은 2017년도 한국 사망 원인 통계에서 폐암 사망률은 10만 명당 35.1명이었고 남성과 여성의 암종 중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암으로 인한 사망이 22.8%이고요. 5년 생존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환자에 따라 비록 소수이지만 심지어 사기라 하더라도 수년 이상 생존한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알고 있는 담당 의사의 조언을 참고해서 계속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 방법은 금연입니다. 55세 이상이고 30년 이상이 이제 흡연한 경우에는 폐암 발생률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매년 저설량 흉부 CT, 그러니까 CT도 이제 방사선이니까 많은 CT를 자주 하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설량 흉부 CT를 촬영해서 그 방사능 노출량을 줄인 CT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설량 흉부 CT가 진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CT를 촬영해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가이드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의학자들이 폐암을 예방하는 약제가 있는지 연구했지만 아직 확실한 보고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의대 다닐 때, 그러니까 한 30년 전인데요. 그때 이제 교수님이 종양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폐암이 원래 옛날에는 아예 없는 암인데 환경 오염이 되면서 생긴 암이잖아요. 근데
폐암 환자를 그 당시에 당근만 먹었는데 폐암이 크게 줄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제약회사에서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논문의 그 기재를 방해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아직은 규명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 않지만 비타민 A는 점막에 좋은 영양제가 분명하거든요. 근데 폐는 기관지로 돼 있고 결국은 기관지에 연결한 그 폐포도 기관지에 연결된 점막이거든요. 사실은 폭신폭신한 스펀지 같지만 결국은 그게 다 공기주머니인 점막 주머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A는 저는 점막 건강에 좋은 비타민이기 때문에 비타민 A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폐암에도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명이 된 과학적인 보고는 없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암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이와 적절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암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암의 치료 방법은 치료를 위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CT, MRI를 통해서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임파선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아주 세분화해서 그 각 암별로 분류하고 병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치료를 정하게 되는데요. 같은 종류의 암이라도 병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병기가 다르면 치료 방법이 다르고 같은 종류, 같은 병기라도 환자의 특성에 따라 치료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 치료가 중요한데요. 암의 종류, 병기에 따라 주된 치료법이 있지만 단지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특성에 맞게 주치료법을 변형하여 변형된 형태의 치료를 자주 하게 됩니다. 암 환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치료를 받게 되는 게 그 이유고요. 이렇게 암 치료는 각각의 환자에 맞는 맞춤 치료를 시행하게 되므로 자기와 비슷한 경우를 봤다고 해서 그 사람과 모든 것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항상 암치료 전문의사와 상의해서 그 치료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암은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이 첫 번째이고요. 암이 발생한 조직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거하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일부를 제거해서 추가적인 치료의 효과를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은 다른 장기로 쉽게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이게 된 암은 이제 수술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죠.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 폐암은 간으로 전이가 잘 되는데 간에 암덩어리가 생긴 경우는 간도 전이가 된 부분도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항암화합요법, 항암제 치료는 전신에 퍼진 암세포를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암세포는 계속적으로 분열하는 특성이 있고 세포 분열 주기의 일부분을 억제해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빨리빨리 분열이 일어나는 세포가 억제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지금 암 환자의 경우는 암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분열이 일어나는 세포일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암세포가 가장 많이 죽게 돼 있고 하지만 비교적 빨리 분열하는 세포가 모발, 머리는 계속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점막, 이런 세포들, 점막은 손상이 있으면 금방 또 재생이 되잖아요. 이렇게 빨리 자라나는 세포들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자라나는 조직에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항암 치료가 끝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부작용은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세포의 DNA의 나선 구조를 파괴하거나 세포막에 작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입니다. 세포 증식이 빠른 장기, 특히 골수 같은 경우는 이게 방사선은 이제 그 조사되는 부위, 특히 이제 척추나 이런 부위에 골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골수 세포의 증식이 억제되면 이제 백혈구나 빈혈 수치가 떨어져서 면역이 떨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는
특히 아까도 계속 나오지만 적절한 식생활과 운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항암 치료 자체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면역을 강화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암세포만 죽을 수 있게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식생활이라던가 이런 정신적인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는 이제 면역 치료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가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고 그런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면역 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만 제거하는 치료법이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이 면역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가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런 치료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 치료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 또 전이암 같은 경우는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심리적인 지지 치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햇살 가득한 가정의학과를 하고 있고 또 햇살 가득한 나눔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음악의 중요성을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악 치료라는 치료가 있는데요. 치과 진료실, 내시경실 등의 병원에 음악이 들리는 건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음악은 수천 년 동안 치료에 사용되어 왔고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음악이 육체와 영혼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고요. 미 대륙의 원주민들은 수세기 동안 치료의식의 노래를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음악 치료가 현대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인데요. 전쟁의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군인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들으신 곡은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작품 번호 17번입니다. 햇살 가득한 나눔음악회에서 직접 연주한 곡인데요. 이제 이런 음악을 이제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게 더 좋은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연주 중에 어떤 곡이 더 좋으셨나요? 이제 음악은 듣는 그날의 기분, 또 나의 상태에 따라 더 좋은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 치료는 각 개인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한 뒤 그에 적합한 음악 활동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개인이 가진 음악의 선호도인데요. 취향에 맞지 않는 음악은 소음 공해이고 스트레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한우가 갖춘 심리적 상태와 일치하는 분위기의 음악을 제공하는 동질성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두 가지를 들려드렸던 이유는 그 분위기가 약간 다르거든요. 둘 다 밝은 곡이긴 하지만 첫 번째 곡이 더 마음이 와닿았다면 약간은 보통, 그리고 두 번째 곡은 굉장히 밝은 곡이잖아요. 두 번째 곡이 더 좋으신 분은 아주 행복하신 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우울증을 겪는 환자는 흥겨운 노래보다는 슬픈 곡조의 분위기에 더 빨리 자극을 받는 경향을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 클래식 음악을 잘 안 듣다가 들었을 때 조금 더 무거운 음악이 있었는데 그걸 듣는데 눈물이 막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뭐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기분이 좋을 때는 아름다운 로즈마리 같은 지금 최근 가장 뒷부분에 들은 그 음악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신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의 치료 초기에도 환자의 기분과 일치되는 분위기의 음악으로 시작해서 점차 밝은 분위기의 음악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악의 변화로 환자 심리 상태를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 환자에 대한 음악 치료 효과는 선호하는 음악을 들으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나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분산되기 때문인데요. 평소 선호하던 노래를 부르면서 회상하게 되는 애틋한 기억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쁘게 지내시느라 음악을 못 들으시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린 나이에 아니면 대학교 때 아니면 젊은 나이에 되게 감성이 풍부할 때 들었던 음악을 다시 듣게 되면 뭉클한 느낌을 갖게 되고 좋은 기억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죠. 2007년도 자료에 따르면 항암 치료를 받는 25명의 환자들에게 치료 시 선호하는 장르의 곡을 기타 반주로 20분간 들려주었더니 불안과 두려움, 피로, 이완 등의 증상이 대조군에 비해 현저하게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100여 편의 암 관련 음악 치료 논문에 따르면 크게 신체 생리적, 심리적, 영적인 영역에서 음악 치료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 생리적인 면은 통증, 메스꺼움, 피로가 줄어들고 호흡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고, 심박수와 혈압도 안정되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고요. 면역력을 높이는 면역 글로불린 A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 NK셀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면은 불안, 우울, 기분장애, 긴장감의 감소와 삶에 대한 열정 및 활력 증가, 삶의 질 향상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고, 사회적인 면으로는 가족,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방향을 보였고요. 영적인 면에서도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영적 웰빙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음악 치료 효과는 암 극복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삶의 회복을 통해 음악이 갖는 힘은 수술 도구가 닿지 않는 깊은 곳으로부터 약물 처방이 관여하지 못하는 범위의 원초적인 개선을 꾀하는 치료법입니다. 음악 치료는 현대의학이 다루는 신체 생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일반 의학이 직접 닿을 수 없는 다양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친숙한 예술 장르라는 음악이라는 점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음악 치료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이 아니라 현대의학과 공존할 수 있는 유용한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유란 인간을 창의적으로 만들고 자신의 존재를 실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칼 융이라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건강한 가정을 위한 프로젝트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치유,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를 실험하게 되고 어떤 동기를 유발하게 되는 그런 치유의 효과가 이 강의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건강한 가족을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치유라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한 10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담배를 피우지 않고 남을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10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주위의 담배 연기도 피해야 합니다.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은 흡연이고 여기서 흡연은 간접 흡연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하고 간접 흡연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입니다. 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통한 섬유질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을 줄이는 게 명확히 알려져 있고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양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폐암, 위암,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짠 음식, 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위암 발생의 요인으로 알려진 맵고 짠 음식, 불에 탄 음식, 부패한 음식, 조미료가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내로만 마시는 것입니다. 과음은 간암, 대장암, 유방암의 발생에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하루 2잔 미만의 적은 음주에서도 유방암 발병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입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 습관은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운동은 암뿐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실천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
비만은 암의 주 원인의 하나이고요. 미국 암 연구소에 따르면 과도한 체지방은 암의 발생 위험률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번째, 안전수칙을 잘 지켜 발암물질을 피하기. 암을 일으키는 원인되는 발암물질은 작업하는 환경이나 생활 속에서 노출되기 쉬운데요. 가능한 줄이도록 합니다. 10번째,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빠짐없이 검진 받기.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고 치료 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령별, 성별에 따라 필요한 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2차 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합니다. 암 환자들에게 좋은 식사 패턴을 식품 구성 자전거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보시면 골고루 다 5가지 음식을 다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탄수화물이 몸에 나쁘다고 해서 아예 안 먹어도 안 되고요.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습관을 보면 식사 패턴을 보면 대부분의 에너지를 곡류에서 섭취하기 때문에 곡류를 아예 안 드실 수는 없는 거고요. 적절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족하면 체중이 줄고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매끼 적당량을 드시되 과식을 피하고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고요. 곡류에 해당하는 거는 감자, 고구마, 빵, 국수, 떡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감자도 먹고 하면 탄수화물이 과잉이 되는 거죠. 고기, 생선, 계란, 콩, 단백질인데요. 매끼 한두 가지 적당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매끼 식사에 어육류를 적당히 포함시키고 기름이 많은 고기보다는 살코기를 먹고 생선, 콩, 두부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골고루 다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미노산 지수가 100이 되게 아미노산을 섭취해야지 우리 몸에서 그 필요한 조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면역세포에도 단백질이 필요하고 뼈를 만들 때, 머리를 만들 때 어느 조직이든 간에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하고 아미노산 지수가 100이 되도록 섭취하는 게 중요해서 식물성 단백과 동물성 단백을 아미노산이 골고루 섭취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뉴트리 프로틴은 아미노산 지수가 100이기 때문에 하루에 2숟갈을 먹으면 이렇게 식생활을 섭취하기 어려운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류를 몇 개, 2~3가지 이상, 그리고 과일도 매일 1회를 먹으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5가지 색깔의 과일이나 야채를 5접시 이상을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연 야채와 채소로 만들어진 건강식품을 잘 복용하고 있는데요. 더블X를 꼭꼭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바쁜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골고루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런 좋은 건강식품이 가까이 있다는 건 정말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유 유제품을 매일 1~2회 섭취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제품은 완전식품입니다. 아미노산 지수가 높은 음식 중에 하나이고요. 유제품과 고기, 콩 이런 걸 골고루 섭취하는 게 단백질을 골고루 완벽하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섭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뉴트리 프로틴을 하루 2숟가락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지, 기름, 당류는 적당량을 사용하는 걸 권하고 있는데요. 동물성 기름은 피하고 식물성 기름은 적정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몸에 꼭 필요하고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동물성 기름은 줄이고 식물성 기름은 충분히 섭취하시고 그리고 설탕 같은 양념은 아주 조금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온 그 그림이 재밌게 잘 표현돼서 제가 올려봤는데요. 암 예방을 위한 비타민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라는 건데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이 암 예방을 위한 비타민 섭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야채, 계절 과일, 싱싱한 생선, 신선한 유제품을 먹는 것이 비타민, 식품 보조제, 인공 비타민을 먹는 것보다 좋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증된 비타민제나 영양제는 복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지만 검증이 안 된 것은 안 먹는 게 좋고요. 좋은 것은 음식을 통해 골고루 잘 먹고 있다면 비타민 제품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 비타민 섭취를 소홀히 하고 인공 비타민에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것이 천연, 야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의 상태의 음식을 잘 먹는 게 좋은데 바쁜 생활 속에 챙겨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천연으로 검증된 보조식품을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뉴트리라이트가 식물 선정, 종자 선택, 농장 선정, 재배, 수확, 농축, 제조, 포장, 나한테 올 때까지 정말 신경 쓸 거 없이 유기농으로 된 원료를 그냥 알약 형태로 천연의 상태를 그대로 내 손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엑스 같은 경우는 DNA 손상,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암세포가 왜 생기냐고, 세포에서 DNA 손상으로 인해서 세포가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DNA 손상은 암과 연관이 된 것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DNA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 유일한 국내 건강식품이 더블엑스인데요. 더블엑스가 천연 야채를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 거기에 DNA 회복을 시켜주는 게 검증이 되어 있으므로 저는 안전하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같이 바이러스 감염이 창궐하는 시대에는 아세로라씨 같은 항산제를 많이 먹어서 면역을 더 강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뉴트리 프로틴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고 암이 걸리셨던 분들 아니면 지금 암 치료를 받는 분들도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암 치료 기간을 잘 이겨내시고 또 암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제 그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답을 다는 못 드려도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